안녕하십니까. 창업을 강의하는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4주차 1교시 금융시장과 금융투자상품 공부하겠습니다. 공부 앞서서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금융시장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부 내용이에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주식가격 결정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주식, 채권, 펀드, 파생 금융상품, 옵션에 대해서 차례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과 금융투자상품인데요. 이번 4주차는 여러분 교재 제3장이에요. 3장의 1절과 2절은 3주차 때 공부했고요. 교재 3장이 분량이 많아서 3절과 4절을 이번 4주차 때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먼저 금융시장을 이해하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이란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이루어지는 장소로 금융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여유자금을 흡수해 가지고요,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공급하는 역할을 바로 우리가 금융시장, 즉 한마디로 금융의 중개 역할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이해 가운데 금융기관이 있죠. 금융의 중개기관이에요. 여유자금이 있는 가게가 있고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가정에서는 여유자금을 예금과 투자하게 되겠죠. 불특정 다수인들이 소액인데 많은 수량, 소액인데 다수가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그 자금들을 투자 내지 대출을 받아가겠죠. 그래서 기업은 그 돈을 가지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겁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수출도 하고 성장 발전, 그리고 또 기업에서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또 금융기관에 또 투자도 하게 되고 또는 뭐 이자도 갖다 주고 하겠죠. 그러면 금융기관은 또 가게에 돈을 맡겼으니까 거기에 막금 이자도 줄 것이고요. 또는 아니면 각각의 가정에서는 집을 살 때라든가 뭐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라든가 차를 살 때라든가 그때 또 대출을 이렇게 해갑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자금이 필요한 돈을 가지고 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이와 같이 자본을 조달하는 역할, 그게 금융의 중개 기능 역할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여유자금 가지고 저축과 투자를 하게 되고요, 또 기업에 자본 조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쪽 부분은 국민 경제를 튼튼하게 하게 되는 거겠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돈의 기능에 대해서 또 금융기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금융시장을 또 이해하는데요, 금융시장이에요. 가운데가 금융시장이죠. 거기는 금융기관이 있고 기업이 있고 각각의 가게, 가정이 있습니다. 가게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게 되는 거겠죠. 금융기관 가서 또 펀드를 사게 되겠죠. 또 가게는 금융기관 가서 채권을 사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전체 말하면 저축 또는 투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은 각 기업에 대출도 해주겠고 또 투자도 해줍니다. 금융기관은 각 기업에서 필요한 돈을 이와 같이 대출시켜줘요. 그리고 또 기업에서 필요한 채권도 사주게 되고 또 투자도 하게 돼요. 기업에서 주식 발행하고 채권 발행하게 되면 또 금융기관에서도 매수하겠죠. 그건 우리 그냥 투자적인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가게는 기업에 직접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금융기관 통해서 이렇게 매수하는 거는 간접금융, 간접투자 이렇게 얘기해요. 펀드를 말하는 거겠죠.
또 예금을 맡기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걸 간접투자, 간접금융. 근데 가게에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걸 우리가 직접금융. 우리가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펀드도 사는 걸 우리가 직접금융 이렇게 해줘요. 다시 말해서 각 가정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게 되면 금융기관이 기업에 투자하면 그걸 간접금융, 간접투자. 각 가정에서 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우리가 직접금융, 직접투자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금융시장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에는 예대시장과 단기 금융시장 또는 장기 금융시장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예대시장, 은행의 업무는 예대 업무라고 그랬죠. 예자는 예금이고요. 대자는 대출이에요. 그래서 예금시장과 대출시장을 우리가 줄여서 예대시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돈을 맡기는 시장과 돈을 빌려주는 시장. 맡기는 건 예금시장이고요. 돈을 빌려주는 건 우리가 대출시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은 단기 금융기관과 장기 금융기관 또는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 그럼 뭐가 단기고 뭐가 장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 기간을 1년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은 1년 이내인 금융시장을 거래하는 시장,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 뭐 3개월 후에 갚을게요, 뭐 6개월 후에 갚을게요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은행 갖다 예금하게 되면 저 한 달 후에 찾을게요, 3개월 후에 찾을게요, 1년 이내 찾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금융시장을 하는 것이고, 장기 금융시장은 1년 이상인 상품에 거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본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이 정기 적금을 예금해요. 그럼 1년 내로 찾을 수가 없어요. 정기 적금은 한번 맡기면 1년이거든요. 그래서 1년 내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장기 금융시장, 여러분 부모님이나 뭐 이모 고모 분들이 뭐 은행 가서 돈을 집 살 때 대출을 받아와요. 최소한 5년 또는 10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년 이상 상품이에요. 그걸 장기 금융시장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와 단기의 기준은 금융시장에서는 1년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번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고요. 국내 금융시장과 국제 금융시장으로 또 우리가 금융시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발행시장은 뭔가 발행하는 거고, 유통시장은 뭔가 유통되는 거다. 무슨 말인고? 기업은 주식이나 채권을 처음 발행하는 시장이다 라고 보면 되고,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는 곳은 증권사예요. 네,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만이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다. 주식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발행시장은 증권사가 되는 거고요. 유통시장은요, 뭐 은행도 될 수 있고 증권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곳에서 유통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현대자동차는 울산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겠죠. 그거가 발행시장이에요. 자동차를 발행하는 곳이에요. 만드는,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럼 유통은 어디서 해요? 여러분이 길 가다 보면, 동네에 다니다 보면 수많은 영업점이 있어요. 현대자동차 영업점이 있죠. 거기서 현대차를 주로 거래를 거기서 많이 해요. 물론 여기서는 신차를 거래하는 거겠죠. 발행시장이 또 있나요? 유통시장이 또 있나요? 아마 중고차 거래하는 것도 하나의 유통시장이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그래서 발행시장은 처음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발행시장,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것이 거래가 되는 곳, 그걸 유통시장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고 있어요.
어려운 거 없죠? 근데 발행시장은 증권사만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국내 금융시장과 국제 금융시장이 있어요. 국내 금융시장이라 하면 거주자 간 자국 통화로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국제 금융시장은 국내 금융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 한국을 제외한 모든 시장이 국제 금융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주자 간 자국 통화로 한국 같으면 원화로 거래하게 되면 이걸 국내 금융시장이겠죠. 국내를 제외한 모든 일본,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 화폐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걸 이제 국제 금융시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행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뭐예요? 증권회사가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서를 우리가 주식입니다. 밑에 보이죠? 밑에 이게 바로 주식의 샘플, 견본입니다. 견본. 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가 있어요. 투자자는 소액으로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만 매수해도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의 주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식 견본, 사실 투자자도요, 이 주식 견본을, 주식의 샘플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린 증권사 가서 또는 집에서 인터넷상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지 실제 이 주권이 거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권은요, 내가 삼성전자 하나의 주식을 사게 되면 그 주식은 항상 증권 예탁원이라는 곳에 모든 주식이 거의 다 예탁돼 있어요. 나는 예탁원에 맡기는 게 싫은데 내 주식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그러면 예탁원에 가서 제 주식 한 주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분실될 수 있죠? 그럼 위험해지죠.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증권하고 주식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가 증권 투자도 한다고 그러고, 아버지 보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주식 투자도 한다고 그러고, 그럼 증권하고 주식의 차이가 뭐예요? 증권의 종류가 다양해요. 그 첫 번째 하나가 주식도 하나의 주식의 종류예요. 주식은 증권의 하나의 종류가 주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도 증권의 한 종류예요. 그 다음엔 선물이라고 있어요. 이 선자는 선생님 할 때 하는 그 앞선자인가요? 바로 그 앞선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프트, 생일날 주고받는 그 선물은 착할 선자예요. 근데 이 선자는 앞선자예요. 앞선자. 즉 미래, 퓨처. 현재 있는 거는 주식이나 증권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현물, 현재 물건을 현물. 이 선물은 앞선자, 미래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냥 퓨처 이렇게 표현하죠. 퓨처. FUTUR인가요? 네. 그 다음에 옵션이라고도 있어요. 옵션 있고, 증권의 종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스왑이라고 있어요. 스왑.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을 해가지고 서로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죠? 근데 한 학기 다 끝났는데 내가 계속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이 책을 후배한테 넘겨주고 후배가 밥 한번 사면 여러분들은 서로 만족할 수가 있겠죠? 스왑에 교환을 하면서 서로 만족하는 거. 그래서 증권의 종류는 주식 있고, 채권 있고, 선물 있고, 옵션 있고, 스왑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모두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걸 증권 이렇게 해요. 증권은 증권사에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을 거래하는 것을 우리가 증권회사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주식도 발행하고 채권들을 발행하고 선물, 옵션, 스왑을 모두 발행 플러스 거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행시장, 주주의 권리가 있어요.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우리가 주주라고 부르고 있고요. 주주는 회사의 자본금 조성에 기여한 만큼 회사의 지분을 가지게 돼요. 주주는 지분에 비례해 가지고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주주는 연말에 또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주주는 10,000원에 샀는데 내 주식이 15,000원 올라가게 되면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주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죠. 배당도 얻을 수 있고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고 또 주주총회에 참석해 가지고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행시장에는 또 기업 공개라는 게 있어요.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창업주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지분을 불특정 다수인에 팔아가지고 더 많은 자본금을 공개하고 모집하는 것을 우리가 기업공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투자가 있는데요. 투자 중에는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부동산 투자, 골동품 투자가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창업도 있겠죠. 커피숍을 차려가지고 잘 돼서 프랜차이즈를 해서 또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키워서 내가 스타벅스라든가 투썸이라든가 탐앤탐스라든가 엔젤리너스 같이 여러분들이 크게 회사를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회사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자본금을 공개 모집하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업 공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창업한 회사가요 거래소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업 공개예요. 우리 회사 주식을 나만 가지고 내 친척이나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한테 팔아가지고요 주식시장에서 거래시키는 거 그게 바로 기업 공개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즉 삼성전자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통해 가지고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기업 공개하게 되면 주식을 우리가 발행할 때마다 자본금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회사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해외 진출도 하게 되고요. 공장도 더 크게 지을 수 있고요. 점포도 더 많이 모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발행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회사가 자금 수요자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최초 투자자, 자금 공급자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우리가 이걸 제1차 시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 현대자동차가 울산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생산된 차를 여러분들이 가서 그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그 시장이 바로 제1차 시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5년 탄 다음에 갖다 중고시장 가서 팔게 되겠죠. 그건 이제 유통시장 제2차 시장 이해가시죠? 그래서 발행시장은 제1차 시장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팔고 대신 자금을 받는 시장으로 발행시장을 통해서 투자자의 여유자금이 회사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행시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금 수요자 또는 자금 공급자,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시장 구조예요. 투자자예요. 투자자. 여기는 투자 매매업자, 여기는 자금 수요자, 여기는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겠죠. 우리 기업이 돈이 필요해요. 자본금 필요해요. 해외 진출하려고 그래요. 공장 하나 더 지으려고 그래요. 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매매업자한테 가가지고 발행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겠죠. 발행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발행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투자자는 또 기업, 여유가 있는 기업도 될 수 있고 각 가정도 될 수 있겠죠. 하는 겁니다. 청약하게 되고 매출하게 되는 거고, 또 돈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직접 돈 갖다 주고 직접 주식을 또 주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발행시장입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공모와 사모 이렇게 또 분류하고 있어요. 수요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공모와 사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동일한 가격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을 공모라고 그래요. 이 공자는요, 공개적으로 발행한다,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그래서 공모예요.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사모는 특정한 투자자들만이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건, 이거는 사적으로 모집한다. 내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데요, 살 사람을 미리 정해놔요. 내가 주식 채권 발행할 테니까 네가 사가라 가지고 특정인을 정해놓는 것, 사적으로 발행해서 돈을 모집하는 걸 사모, 공모는 공개적으로 모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우리가 주식 발행하니까 사가라 라고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공개 모집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에는요, 위험 부담 기준에 따라서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이 있어요. 직접 발행, 간접 발행. 발행회사가 위험을 부담하고 발행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걸 우리가 직접 발행. 간접 발행은 발행회사가 금융투자회사를 매개로 주식을 발행하는 걸 우리가 간접 발행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공개적인 공개 모집을 많이 알고 있고요. 또 직접 발행보다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발행하는 걸 간접 발행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어요. 물론 사모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라고 그래요. 규모로 따지면 공모보다 사모펀드가 금액은 더 많을 수가 있겠으나 우리가 잘 모르죠. 그거는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하고 뭐 간접 발행은 우리가 뭐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발행시장에 이어서 유통시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시장,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제2차 시장이에요. 발행은 증권사에서 발행하고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 보면 증권사 영업점들 많이 있죠? 그 영업점 들어가면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매매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가 제2차 시장이에요. 유통되고 있는 곳이에요. 사고 팔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통시장이 있어야 투자자들에게 환급성을 부여하겠죠. 팔고 사고,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팔 수가 없어요. 황금성, 유동성이 없는 거죠. 근데 영업점이 있으니까, 내가 팔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에게 황금성, 유동성을 부여할 수가 있겠죠. 주가로 경영성과를 반영도 하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회사가 영업을 잘하나 보다. 주가가 내려가면 아, 우리 회사가 경영을 못하고 있나 보다 라고 하겠죠. 발행시장의 보완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이에요. 중요한 건데요.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걸 우리가 상장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우리가 기업 공개 했었죠. 기업 공개. 모든 불특정 다수인에게 우리 회사 주식을 공개를 했어요. 그럼 공개를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주식이 거래가 돼야 되겠죠. 그걸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우리 회사를 공개했으니까 거래시켜 주세요. 그걸 이제 상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장. 기업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게 되면 거래소에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아무나 다 기업 공개 못하고 아무나 아무 기업이나 상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만큼 똘똘한 기업만 상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정한 조건에 충족이 돼야 돼요. 유통시장은 우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프리보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요.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으로 일정한 시간과 조건 하에서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려면 일정한 요건, 규모도 어느 정도 커야 되고요.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요. 성장성도 있어야 되고 안정성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야 일반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겠죠.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거겠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 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지표가 코스피, 즉 종합주가지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코스피라고 그래요. 코리아 컴포지트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이에요. 규모가 작은 유망한 증권시장,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가 어려워요. 즉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거래소 시장은 그만큼 규모가 큰 삼성증권,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증권도 포함되겠네요. 뭐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대한항공 등등이 우리가 거래소 시장, 주식시장이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는 유망한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IT 기업들 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사는 좋으나 규모가 작은 것들, 그렇죠?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 등 성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어요.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 상장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서 중소 유망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리보드 시장이라고 또 있어요. 프리보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못하는 기업들, 즉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을 우리가 프리보드 시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프리보드 역할은 비상장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적인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고요. 벤처기업에 투자한 초기 투자 자금의 회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프리보드는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등록 요건이 완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관리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그 거래소 시장이라든가 코스닥 시장은요, 한국증권거래소가 관리하고 있어요. 증권거래소가 관리하고 프리보드는 금융투자협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식 가격은 어떻게 결정해요? 저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주식 가격 어떻게 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식 가격은 액면가라는 게 있어요.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한 주당의 가격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데요. 보통 대부분 다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 뭐 현대차 5,000원짜리고요. 뭐 삼성증권 5,000원짜리고요.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부분의 주식들 다 5,000원짜리예요. 근데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 5천원짜리 하다 보니까 뭐 300만원, 400만원 올라간, 뭐 500만원 막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일반 투자자들이 한 주를 살려니까 500만원짜리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500원으로 이렇게 줄여놔요. 또 2,500원으로 줄이기도 하고요. 절반 줄이기 절반. 5,000원을 절반으로 액면 분할하게 되면 2,500원. 10분의 1로 하게 되면 500원. 20분의 1로 20분이 아니고 25분의 1로 줄이면 맞나요? 25분의 1로 줄이면 200원. 50분의 1로 줄이면 100원이에요. 삼성전자가 현재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그래서 시중에서 대략 한 10만원 정도 거래된다 라고 보시면 실제 가격은 얼마입니까? 25배 해야 되나요? 10만원에 25배이면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250만원인가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액면가가 100원이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하면 자본금이 되겠죠? 액면가 5,000원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우리가 100주가 발행 주식을 했어요. 우리 회사가. 그럼 5,000원 곱하기 100 하면 50만원이 자본금이 되겠죠. 그럼 내가 자본금이 100만원이 있어요. 100만원이 있으면 액면가 5,000원이니까 우리 발행 주식을 몇 주 발행할 수 있어요? 200주 발행할 수 있는 거겠죠. 시가, 액면가로 발행된 주식이 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현재 시가, 시중 가격이 얼마예요? 5,000원에 발행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 보니까 8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액면가 5,000원짜리가 현재 시중 가격은 8만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분하시죠? 시세, 액면가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5,000원짜리 이상이라면 액면가보다 현재 높은 거고요. 우리 옆에 친구 가지고 있는 주식 보니까 3,000원짜리야. 원래는 5,000원짜리였는데 하락해가지고 3,000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만큼 경영 실적이 나쁜 거죠. 시가총액, 발행 주식수 곱하기 현재 시중 가격 하면 그게 시가총액이에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5,000원 하게 되면 자본금이고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현재 시중 가격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현대자동차를 회사를 내가 다 인수해버리고 다 사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액면가 자본금만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를 현대차를 내가 전체를 다 매수할 수가 없어요. 5,000원에 발행했는데 현재 시장에서 5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많이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치면 살 수가 없죠. 현재 시가가 50만원이면 50만원 곱하기 발행 주식수만큼의 돈이 있어야, 시가총액만큼 돈이 있어야 내가 현대차를 다 매수할 수가 있는 거겠죠. 100%. 이해가시죠? 주식은 어떻게 거래하나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거래는요, 증권회사를 통해 가지고 주문을 넣게 되면 거래소에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각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소에, 모든 증권회사가 여러분들이 증권사 직접 가서 주문하던, 전화로 증권사 전화하던,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던, 모든 주문하게 되면 거래소로 다 모여요. 그렇죠? 모든 주문이. 그래서 증권거래소에서 팔자 사자 들어가지고 증권거래소에서 요즘은 전산상으로 매매 체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매매 체결은 어떤 원칙이 있을 거예요. 가격 우선 원칙이 있고요, 시간 우선 원칙이 있고요, 수량 우선 원칙이 있어요. 가격은요, 동일한 주문이면 사자일 경우에는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 먼저 체결시켜 주겠죠. 팔자인 경우에는 더 낮은 가격에 팔겠다는 사람 먼저 체결시켜 주겠죠. 당연하죠. 내가 살려고 그래요. 상대방은 10,000원에 살려고 그러고요, 나는 11,000원에 살려고 그래요. 그럼 11,000원 먼저 체결시켜 주겠죠. 팔자는요, 저 사람은 20,000원에 팔려고 그러고요, 나는 19,000원에 팔려고 그래요. 그럼 19,000원 먼저 체결시켜 주겠죠. 싸게 파는 사람. 시간은요, 먼저 주문 낸 사람 우선이에요. 먼저
선착순 비슷하게 먼저 주문된 사람 우선이고요. 수량 우선은요, 가격과 시간이 우선 동일하다면 수량이 많은 사람부터 먼저 체결시켜줘야. 주식 시세표 보는 법. 주식 시세표 사례가 쭉 있는데요.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마다 각 코드가 있어요. 종목명이 있어요. 종가 오늘 가격이 있어요. 오늘 얼마만큼 올랐고 내렸는지 볼 수 있어요. 이건 내린 거예요. 이건 오른 거예요. 실제로는 빨간 거예요. 거래량 12단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 장중 등락 오고 왔는데요. 오늘 장중 가장 높은 가격이고요. 가장 낮은 가격이에요. 오늘 보니까 6,520원서부터 6,800원까지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국민은행은 4,950원서부터 5,080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가장 낮은 가격이고요. 하루 종일 가장 높은 가격이었어요. 최근 60일 동안에 거래된 가격, 가장 높은 가격이고 가장 낮은 가격이고 보는 것입니다. 쭉 이런 내용들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뭐 이해 안 가시면 화면 세워놓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증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채권 공부하는 겁니다. 채권이란 무엇인가? 차용증. 누가 얼마의 금액으로 언제까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덧붙여 갖겠다는 약속의 증명서예요. 차용증. 근데 차용증은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거죠.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릴 때는 그냥 묵시적으로 서로 돈을 빌려가는 것도 있겠으나 이왕이면 야 같은 차용증을 써야죠. A에게 뭐 100만 원을 내가 빌려가는데 1년 후에 몇 월 며칠까지 내가 갖다 줄게. 이자는 얼마를 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게 차용증이라고 그래요. 불안하죠. 채권은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이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채무증서예요. 믿을 수 있죠. 뭐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기업이 부도만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채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유 조금이 있으면 친구한테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채권을 가서 매수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채권의 견본입니다. 그럼 채권이 무엇인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증서 소지자에게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의무를 명시한 게 채권증서고요. 채권에는 빌린 자금을 갚는 기한과 만기까지 지급되는 이자율표, 만기에 지급되는 금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제시되어 있어요. 채권의 종류에는 발행자와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발행자에 따라서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도에서 발행하면 지방채, 경기도에서 발행하면 경기도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에서 발행할 수 있어요. 각 도에서 돈이 필요하면. 특수채, 회사채. 회사채는 이제 기업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특수채는 특수기관들, 포항제철에서 발행할 수 있고, 한국전력에서 발행할 수 있고, 통신공사에서 발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 이표채가 있고 할인채가 있고 복리채가 있어요. 다 달라요. 이표채는 무엇이냐? 이자를 3개월 또는 6개월 등 정해진 기간마다 내가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노후자금으로 이표채를 사놓게 되면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이자가 나오겠죠? 그 이자 가지고 생활할 수도 있는 거죠. 할인채, 채권 발행 시에 액면 가격에서 이자를 미리 빼고 판매하는 채권이에요. 1년 후에 이 채권이 만원인데요. 지금 내가 사는 거는 9,500원에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9,500원에 사게 되면 1년 후에 만원을 주는 거예요. 미리 이자를 빼고 파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할인채라고 그래요. 이해 가나요? 지금 내가 9,500원에 사게 되면 1년 후에
만기가 되면 저는 10,000원을 받는 거예요. 이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자를 이미 할인해서 내가 산 거예요. 9,500원짜리가 1년 후에는 10,000원 되는 거죠. 복리채입니다. 일정 기간마다 발행한 이자를 복리로 재투자하여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받는 것. 3년짜리 채권이면 1년 지날 때 이자가 있겠죠? 원금도 있겠죠? 2년째는 이자에 이자가 붙겠죠? 원금에 이자가 붙겠죠? 그 다음에는 또 3년째는 이자에 이자가 또 붙겠죠? 원금에 또 이자가 붙겠죠? 그걸 복리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채권의 장점과 위험에 대해서, 즉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주식보다 투자의 안전성은 높죠. 주식은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채권은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 주죠. 부도가 나지 않으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주식은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지만 채권은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어요. 채권의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발행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또는 채권 발행자가 파산하게 되면 이자와 원금을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투자 위험이 증가가 되므로 물가 상승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높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자가 5%인데 10,000원을 투자하면 1,500원을 받게 되는데, 맞죠? 1,500원을 받게 되는데 1년 동안에 물가 상승이 8%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손해죠. 이자보다 물가 상승이 더 높아버리면 실질 이자율은 난 손해가 되는 거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는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채권의 주식과 채권의 특징. 기업이 있어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식은요, 회사 실적이 좋을 때면, 주식은 실적이 좋아서 순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 순이익이 없어요. 손해봤어요. 그럼 배당할 수 없죠. 수익이 없으니까 배당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주식은 실적이 좋을 때만 배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순이익이 경영일 잘하는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 거겠죠. 채권은 회사 실적에 관계없이 이자는 꼭 지급해야 돼요. 항상 이자는 꼭 지급해야 돼요. 앞서 설명했어요. 주식은요, 자본금이에요. 자본의 증가예요. 즉 투자자를 모집한 거예요. 투자자예요. 내가 이 회사에 주식을 샀다는 얘기는 이 회사에 나는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을 내가 매수했다는 얘기는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거예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회사 채권을 내가 매수하게 되면 이 회사에 내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자를 꼭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 빌려준 거기 때문에. 이 회사 주식을 내가 산 거는요, 투자한 거예요. 투자한 거예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얘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고요. 얘가 돈을 못 벌면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채권 투자의 장점과 위험, 즉 주식과 채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의 조달 방법, 주식은 자기 자금, 즉 자본금이에요. 투자자 모으는 거예요. 이건 타인 자본이에요. 부채 증가예요. 이거 대차대조표, 이걸 자산이라고 그러죠. 자산은 뭘로 구분되어 있죠? 자기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는 자기 자본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본을 자본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기 자본이에요. 또 하나 타인 자본, 부채가 있죠. 타인 자본으로 구분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대차대조표는 자기 자본, 자본금하고 부채, 타인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긴 자산이에요. 자산은 자본금과 부채를 합친 게 자산이에요. 그럼 주식은요,
자기 자본 조달이에요. 요거예요. 자본금 증가예요.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타인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발행자는 주식회사고요. 채권 발행은요, 정부, 지방자치제, 주식회사, 특수기관이 발행할 수 있어요. 존속기관은 주식은 발행하면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영구증권이에요. 채권은요, 기간이 있어요.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기간이 있어요. 투자자의 지위는 주식은요, 주주가 되고요. 채권을 사게 되면 채권자가 돼요. 원금 상환은 없죠. 채권은요, 만기 때 되면 상환받을 수 있어요. 경영 참가, 주식은요,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왜? 투자자니까. 채권은요, 경영에 관여 불가죠. 왜? 채권자니까.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이익 배당,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채권자는요, 돈을 벌든 안 벌든 이자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직접 투자, 간접 투자. 펀드란 게 있죠. 우리가 펀드 투자 많이 하죠. 펀드 투자에는 직접 투자가 있고 간접 투자가 있어요. 투자자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 그 직접 투자. 직접 투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 정보도 약하고 시간도 많지 않아. 내가 직접 하려니까 귀찮아. 잘 몰라.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펀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펀드 투자. 투자자가 자신의 자금을 전문 투자회사에 투자를 위탁하는 걸 간접 투자, 즉 펀드 투자 말하는 겁니다. 발행한 이익금을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겠죠. 돈을 맡기니까 그만큼 수수료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 투자에서도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펀드 매니저들 월급을 줘야 되겠죠. 투자할 시간이 없거나 초보자들에 적합합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펀드의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직접 투자, 본인이 직접 하는 거죠. 간접 투자는 전문 투자 기관이 하는 거고요.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하는 거죠. 간접 투자 책임은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왜? 투자 기관을 잘 봐가면서 투자를 해야죠. 맡기더라도 잘 보고 맡겨야죠. 자산 운영 비용은 직접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투자자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렴할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는 본인이 직접 담당해야 되고요. 체계적 관리가 곤란하겠죠. 간접 투자는 전문기관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펀드 직접 투자 흐름도고요. 간접 투자의 흐름도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즉 직접 투자, 간접 투자 흐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투자는 개인이 직접 판단하여 증권 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매매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투자, 간접 투자는 개인이 투자 금액을 전문 투자 기관에 맡겨가지고 투자 운용 전문가가 대신 투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매하는 대신 매매해 준 사람을 우리가 펀드 매니저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이제 펀드를 한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란 무엇인가? 넓은 의미로 우리가 기금을 의미하고 있고요. 좁은 의미로는 투자자부터 모은 자금을 전문기관이 주식, 채권 등에 투자 운영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금융투자 상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특징은 전문가가 투자를 관리하게 되므로 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적은 돈으로 쉽게 투자 가능하겠죠. 분산 투자로 인해 가지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펀드 종류가 다양하고요. 공격적인 투자가 있고요. 중립형 투자가 있고요. 또 안정적인 투자가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형이 있고 채권형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 가지고 투자해야 되고요. 원금 소실의 가능성은 항상 발생 가능합니다. 펀드는 판매회사, 운용회사, 스톡회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증권회사,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 등 또 우체국가도 여러분들 또 펀드 판매하고 있어요. 자산운용회사,
투자자가 낸 돈을 판매회사로 받아가지고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남기는 역할을 해주는 게 자산운용회사예요. 수탁회사는 투자자가 낸 펀드 자산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운용을 감시하여 투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관리하는 걸 우리가 수탁회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은 뭐 은행 가서 펀드를 구매할 수 있겠죠? 증권사 가서 구매하죠? 그 돈들은 자산운용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펀드 회사로 들어가지. 펀드 매니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를 관리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펀드의 종류는 투자 대상에 따라서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단기 금융상품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어요. 증권 펀드가 있고요. 주식형 펀드가 있고요.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을 잘 혼합하는 것이죠. 파생상품 펀드가 있고요. 부동산에도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가 있고요. 실물자산 펀드가 있어요. 부동산도 투자하겠으나 석유라든가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선박 등에 투자하는 거예요. 재간접 투자가 있어요. 펀드 자금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도 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세하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요. 지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좀 서두러 보겠습니다. 적립식 투자가 있고 거치식 투자가 있어요. 펀드 투자 방법은 매월 일정액을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와 한 번에 목돈을 투자하는 거치식 투자가 있어요. 펀드는요, 월급 받을 때마다 달달이 10만원씩 이렇게 내는 거, 한 3년간 10만원씩 쭉 내는 걸 우리가 적립식 펀드라고 해서 매달 투자하는 거. 내가 돈 1000만원 있어요. 알바비 모은 거. 한꺼번에 1000만원 갖다 딱 투자하는 걸 우리가 거치식 투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적립식 투자의 장점, 적은 돈으로 투자 가능해요. 직장인처럼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저축하기, 저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간으로 분산 투자가 되어서 위험이 분산되죠. 거치식 투자의 특징,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죠. 이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적립식보다 수익이 크게 되겠죠. 반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손실이 커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 후에 그 기업체에 들어가서 월급 받게 되면 이와 같은 적립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어요. 하게 되면 연말에 여러분들은 그 연말 정산 때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펀드 투자 방법이에요. 펀드는 증권회사, 은행, 보험사 등이 판매하고 있고요. 판매회사를 방문해 가지고 상담받고 자신의 투자 성향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는지 또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지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신의 투자 목적이나 투자 기간을 고려해서 펀드를 선택해야 되겠죠. 나이 지금 펀드 가입하게 되면 3년 후에 필요해요. 5년 후에 필요해요. 뭐 1년 후에 필요해요.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파생 상품의 이해입니다. 파생 금융상품.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환율, 금리, 주가 등의 가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위험을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 개발된 상품을 파생 금융상품.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죠. 자동차를 사게 돼서 운전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요. 사고에 대비하는 거예요. 파생 금융상품도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폭락할 수 있잖아요.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파생 금융상품을 우리가 드는 거예요. 보험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래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가 달라지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안된 금융상품을 우리가 파생금융상품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파생금융상품 종류에는 선도거래가 있고요, 선물이 있고요, 옵션이 있고요, 수합이 있습니다. 다 증권의 종류예요. 역시 시간이 되면 또 차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거래, 선물거래가 있어요. 만약 3개월, 6개월, 1년 후에 구입한 물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건을 3개월, 6개월, 1년 후에 구입하게 되는 경우 그 사이에 물건 가격이 크게 변동하게 되면 물건 구입에 큰 차질이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물건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 1년 후에 이 물건 사갈게 그랬는데 1년 후에 이 물건 가격이 급등하든가 급락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 물건 가격을 책정하여 계약을 하고 3개월, 6개월, 1년 후에 돈과 물건을 바꾸는 거래를 우리가 선도거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 내가 이거 사갈게. 선도거래라고 그래요. 이 선도거래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 시점의 가격을 확정하여 계약을 하고 그때 가서 돈과 물건을 바꾸는 거래입니다. 앞에서 봤던 그 약정서 같이, 채권이 아닌 어떤 그 약정서 같이 개인과 개인 간에 약속하는 거예요. 선도거래는. 이는 현재 물건을 사고 파는 현물거래와 약간 차이는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현물거래는 현재 있는 물건을 지금 당장 사고 파는 걸 현물거래고요. 선대거래는 1년 후에 이 물건 사갈게. 봄에 3월 달에 내가 수박 도매상이에요. 수박밭에 가가지고 봄에 니네 올 이 수박밭에 작년에 수박을 너희들이 이 수박밭에서 작년에 수박 농사를 졌는데 올해도 수박 농사 지을 거니? 그러면 농장주가 지을 거야. 그러면 올 7월 달에 또는 8월 달에 너희들이 수박 농사를 져놓으면 내가 얼마에 사갈게. 그래가지고 3월 달에 이미 7월 달, 8월 달 가격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걸 선도거래라고 그래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물건을 대충 만들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옵션이에요. 옵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미래 일정 시점에서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옵션이라고 그러고요. 옵션 거래는 선물 거래와 같이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농산물 등의 기초 자산을 사고 팔 때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파는 계약을 우리가 옵션 거래 이렇게 불러주고 있고, 선물 거래 차이점은 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유리할 때만 사용하고 불리하면 사용 안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파트 계약할 때 옵션 거래 하잖아요. 5% 옵션, 10% 옵션. 베란다 트겠습니다. 옵션 10% 포함되어 있죠. 또 싱크대 옵션을 하게 되면 좀 더 삐끗반짝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옵션은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겁니다. 오늘 본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그냥 정리하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